네, 우리 행정학, 법과 행정, 첫 번째 주죠. 예, 3시간 수업인데, 아마 여러분 동영상에서 이제 그 3시간 중 마지막 시간차 강의로 여러분이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 강의를 위해서 우리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그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화면인데요. 자, 예.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행정학, 법과 행정에 있어서 행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 그리고 현대 행정학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우드로 윌슨이 얘기한 바가 무엇인가? 관련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아,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행정학의 주요 이론과 접근 방법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그 여러 저자 선생님들이 계시죠? 공동으로 집필해서 만드신 행정학 교재를 보면은 제6장의 행정학의 주요 이론과 접근 방법이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학문 여기 이제 교재도 있지만 이 학문에 있어서 이론이라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니까 학문을 통해서 얻은 결과가 이론입니다.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사람이 참 이론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듯이 논리적이라는 것이죠. 그 논리적이고 연결된 일련의 명제다. 명제라는 건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한 얘기입니다. 그 학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론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연결돼 있고 어떤 체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론입니다. 자, 우리가 모형이라는 말을 많이 이제 여러분 듣게 되십니다. 뭐 사실 행정학이라는 건 뭐예요? 행정에 관한 어떤 학문, 행정을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이 경영학하고 좀 유사한 면이 있어요. 행정학은 이제 정부 조직의 어떤 구성과 기능 관련한 학문인데 경영학은 이제 사기업에 관한 학문이죠. 그렇긴 하지만은 어떤 조직에 관한 연구이고 그 조직이 어떻게 기능하고 뭐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경영학과도 이제 유사할 수 있고요. 또 그 정부나 기업에는 그 사회의 일부입니다. 정부나 기업은 사회의 일부고 또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죠. 그래서 사회학적 그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학의 영향도 많이 받고요. 또 환경 관련해서 어, 생태론적 어떤 연구 결과들이 또 행정학에서 많이 원용됩니다. 그리고 behavioral science라고 하죠. 행태론. 또 인간이 행위자이기 때문에 이 조직, 정부나 기업이란 조직이 있지만은 그 조직을 움직이는 자는 또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behavioral science, 그러니까 행태 과학, 행태론적 관점에서 또 행정학을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접 어떤 여러 학문 분야에 영향을 받는 학문 분야가 행정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전적으로는 정치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뭐 비교 행정론이랄지 정책적 이론론, 어떻게 보면 행정은 정치의 하부 기능이다. 뭐 이런 어, 도식적인 사고 방식이 쭉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우드로 윌슨이 그래서는 안 된다. 행정해야 할 너무 많다. 그래서 행정학의 어떤 학문적 분과성을 주장하게 되는데
이게 특히 정치학이랄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헌법학 하도 이제 연결이 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정책학이라는 학문과 있는데 이것은 아예 행정학과 이렇게 결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행정학과의 일부분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가 라스웰이라고 그랬습니다. 라스웰. 그래서 공공정책을 과거에는 법치주의 아래서 그 법을 집행하는 기능을 행정부의 고유 기능이라고 했는데 이제 정책을 수로 만들기도 하는 그래서 정책학하고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같은 한 학문 분과로 같이 연구하고 있다. 행정학과 뭐 공공정책학과 공공정책대학원이 뭐 행정대학원하고 어떤 거의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주변 학문 분과 학문 분야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발전한 것이 행정학입니다. 예. 그래서 뭐 헌법학이랄지, 뭐 사회학이랄지, 뭐 정치학, 뭐 경제학, 우리 발전행정론 관련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룬 어떤 당시의 어떤 전문 관료들, 군부 엘리트들이 국가적으로 뭐 독재라는 비판도 많이 받고 있죠. 효율적인 정부를 구성하고 이런 외국에서 공부한 선진 경제학자들을 이용해서 국가 발전을 꾀한 역사적 어떤 우리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학 영향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특히 다른 어떤 학문 분과보다도 인적과학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 심리학, 행위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심리학 영향도 많이 받아요. 그것이 이제 행정학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학문을 연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크게 그 연구 방법론의 관점에서 질적 연구 하고 양적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 법과대학의 법학 공부 방법은 질적 연구인 방법이 많죠. 물원 조사랄지 뭐 이런 걸 통해서 하게 되고요. 행정학이나 다른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양적 연구 방법도 많이 이용합니다. 양적 연구 방법은 SPSS라는 소위 여기서 SS는 소셜 사이언스,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에 관련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서베이, 그 사람들의 표본을 추출해서 그 지금 현재 사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논하게 됩니다. 그러한 양적 연구 방법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 행정학의 발전사를 보면은 처음에는 뭐 법학 비슷하게 질적 연구를 많이 하다가 요 근자에는 우리 행정학과 교수님들이 이런 그 SPSS를 이용한 사회의 어떤 지금 현실을 통계과학적 방법으로 취득하고 뭐 논하고 분석하고 제안하는 그런 접근 방법을 많이 취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모형이나 패러다임, 뭐 이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모형이라는 건 뭐냐? 어떤 실체를 모방하거나 추상화시켜 놓은 것으로서 아직 엄밀한 이론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태로 이론의 약도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학 공부하면서 모형이란 말이 나오면은 이게 이론과 같이 완전히 정설이 된 건 아니지만 어떤 앞으로 이론이 될 수 있는 그런 약도로서의 성격을 갖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론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명제 아까 그 양적 연구 얘기했는데 명제를 일단 추출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명제고요. 죄송합니다. 이론은 이제 정설화됐으니까 이거는 뭐 생명자가 붙어있죠. 이거
명제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학자들이 양적 연구를 할 때 가설을 설정합니다. 가설. 이런 여러 이론들, 명제들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지금 현재 사회현실에서 맞느냐, 이렇게 가설해가지고 그것을 SPSS 방법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귀무가설 뭐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학 뭐 학부 수준에서는 특별히 뭐 연구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공부하시지 않는데 나중에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시게 되면은 그래서 이 가설이 지금 현실에서 입증이 될 수 있느냐, 입증이 될 수 없다, 뭐 된다, 뭐 이렇게 그런 연구를 합니다. 이 모형은 그러니까 이런 가설은 이론에서 이제 기존의 어떤 이론에서 연구자가 이제 어떤 궁금한 사항을 구성하는 것이죠. 예컨대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 그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여당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 뭐 이런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설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이제 서베이 방식으로 조사해가지고 논문을 뭐 쓸 수도 있고요. 뭐 그렇죠. 그런 양적 접근 방법이 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실적 접근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뭐 문헌 조사랄지 비교 분석, 뭐 문헌의 비교 분석, 대조 뭐 이런 것 통해서 뭐 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 지금 행정학 관련해서 모형의 한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뒤에서 나옵니다. 프라이드 리그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든 프리즘 접 사랑밤 모형 같은 것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 패러다임이란 말이 있습니다.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어떤 학문 분야의 주제에 관한 기본 상이다. 펀더멘털 이미지. 그래서 패러다임은 다시 말하면 그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 간에 공유된 일련의 이론적 과정을 말합니다. 패러다임. 이 패러다임은 뭐 전범, 뭐 전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분야에 관련해서 쭉 역사적으로 학문이 발전해 왔는데 지지되는 어떤 이론적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패러다임 체인지란 말을 쓴 사람이 있어요. 토마스 쿤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토마스 쿤은 공부는 이과 공부를 했어요. 물리학 박사인데 하버드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물리학 박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과학사 관련해서 쭉 많이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유명한 대작을 우리가 보면은 패러다임 체인지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학사 발전, History of Science, 과학사 발전 과정에 있어서 어떤 패러다임 체인지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은 결국 과학 영역도 사람이 관여해서 어떠한 그 모형, 이론 이런 걸 통하고 또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사람의 어떤 인식 체계를 형성한다. 그래서 이제 이과 공부 남북과니까 이과 공부 못하겠다라는 사람들도 쉽게 좀 이과 분야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저작을 남겨놨어요. 그 사람의 어떤 유명한 말이 패러다임 체인지입니다. 우리 정치가족도 많이 그런 얘기 하죠. 패러다임, 나는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그건 어떤 우리 인식 세계의 어떤 혁명을 내가 가져오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인기 있죠. 지금 한참 뭐 대선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학문 분야에서 사용하는 이런 이론, 모형, 패러다임이란 말들이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접근 방법, 어프로치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요. 에, 여기 크게 좀 사진 제가 이 사진을 캡처해 놓은 건데요. 확실하게 잘 안 볼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교재를 보완해 가면서 보시면, 자,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행정학에서 제기될 문제와 검토할 자료를 선택하는 기준. 즉 행정학의 연구 방법을 말한다. 그래서 뭐 어떤 연구 좀 해보라고 시키면은 그걸 좀 적절하게 한정해서 어떤 적절한 시간 내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예, 접근 방법이 필요하죠. 그러려면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들고 검토할 자료를 선택한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 행정 연구에서 어떠한 접근 방법을 따를 것인가는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어떤 태도나 입장을 가지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보시죠. 그래서 교수나 학자들은 지식 창출 역할을 해야 되고요. 질적 연구 방법, 양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지식을 창출하게 되는데, 이 교수나 학자들이 어떠한 연구 방법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지식을 창출하는지 저희가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행정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대충 그런 것들을 좀 아시는 것도 행정학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뭐 JD, 이 JD 과정은 토트 베이스 닥터리트라고 불러요. 우리 행정학을 공부하니까 아주 그냥 행정학자는 만물 박사가 돼야 돼. 교육행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토트 베이스드, 이 JD 학위는 이제 토트 베이스드, 그 강의를 통해서 얻는 법과대학에서 수여한 박사학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PhD는 닥터 필 여기서 PhD는 필로조피 의미인데, 연구 논문, 체계적인 연구 논문 보고서를 써야 됩니다. 파이널 리포트라고 해서 보고서를 쓰고 뭐 오랄 디펜스라고 그러는데, 이 박사학위 제도는 이 독일에서 처음 발전된, 이 연구 박사학위 제도는 독일에서 처음 발전된 제도인데요. 이 말 그대로 어떤 학문 문과에서 일종의 철학자로서의 그 학문 문과의 철학자로서의 어떤 학문적 이상을 가진 자에게 이제 수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PhD in Economics 하면은 경제학에 있어서 어떤 철학적 지혜 있는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엄밀한 학문적 분석 뭐 이런 걸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어떤 인간 다움으로 그걸 연결시킬 수 있는 그것이 이제 갖춰지면 이 학위가 수여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JD 학위자는 박사학위란 말은 그 로마법 시대 이래 license to teach, 가르치는 걸 허락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license. 이런 사람들은 닥터리 박사학위 수준이다. 그러면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근데 DDB 하면 닥터 오브 디비니티 하면 실학 박사, 닥터 오브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경영학 박사, 닥터 오브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행정학 박사, 또 PhD라고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박사, 닥터란 말이 붙으면 이거는 가르칠 허가를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건 국가적 차원의 허가는 아니고요. 지적 차원에서 법세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말이긴 하죠. 근데 이제 JD 학위는 주로 지식 위주의 그런 법학이기 때문에 이 토트베이 3년간 집중적으로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또 교수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법과대학에도 뭐 연구학위, PhD in Law, 또 SJD, JSD, 뭐 저도 이 과정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연구 논문을 쓰는 이제 위계상으로는 JD 상급학위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미국 로스쿨에서는 대부분의 교수들이
많은 대다수 교수들이 JD 학위 소지자이고 JD 학위만 하고 교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입니다. 뭐 우리나라는 이제 향후 로스쿨 제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육부에서 이게 법학 석사 영문으로 번역하는 JD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의역을 하는 거죠. 직역하면 되게 이상해. 교육부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논문을 쓰지 않으면 박사라는 호칭을 잘 붙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존관념 때문에 그냥 법학 석사로 이렇게 돼 있죠. 그 실질은 미국식하고 똑같습니다. 이 교육제도도 교육행정도 상당히 지금 문제예요. 이혼의 과거에는 이제 수능 관련해서 그러니까 대학 진학 관련해서 뭐 학종 이랄지 그 대학 입학 시스템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죠. 또 이렇게 잘 만든 것이 행정학 연구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행정학은 인적 사회과학과의 교류가 긴밀하고 접근 방법도 다양하다. 행정학의 주요 이론을 보면은 아까 그 질적 연구 얘기했습니다만은 비교 행정론이 있습니다. 이 비교 행정론은 이제 질적 연구 방법의 대표적인 것인데요. 이 규범적 제도적으로 이걸 접근한다. 행정을 규범적 제도적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이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인가 사회주의 국가인가 자유주의 헌법을 가지고 있는가. 그 질적 연구의 대표적인 것이죠. 그리고 연구 범위도 대내적 문제 규제에 국한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규범적 제도적 접근법은 이미 발전된 선진 국가의 행정과 그 행정학에 기반해서 이거 그걸 비교하고 분석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신생 독립국 현실하고 안 맞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행정 원리나 제도 이런 것들을 신생국 행정에 그대로 요구할 것이냐 별 의미가 없다. 그런 것이죠. 그런 이제 비판을 받고요. 행정을 사회 환경으로 격리시켜 연구했던 기존의 방법론, 대표적으로 베버의 관료제 이론이랄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그다음에 원리 접근법, 이런 것들은 신생국 행정에 그대로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환경과 그런 배경이 갖춰지지 않게 됐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 그래서 이제 이걸 비교해 보자. 그런 비교 행정론이 발전하게 된 것이다. 행정학은 이제 여러 사회과학, 인접 사회과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뭐 정치행정 이론론, 이원론, 이 논의가 상당히 행정학에서 의미가 크거든요. 거기에서도 알 수 있지만 그 여러 사회과학 중에서도 이 행정학은 정치학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은 이제 정치학의 일부로 어떻게 볼 수도 있는데 그 정치학의 연구 중점이 변화하면서 이 비교행정론이 발전되게 되었다. 자, 원칙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정치학 연구 대상은 선진국 정치였는데 많은 신생국이 탄생하면서 이들 국가의 정치에 많은 정책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선진국의 정치 체제와 후진국 정치 체제를 비교하는 비교 정치론이 유행하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서 비교 행정론이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신생국이 많아지죠.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포스트 콜로니얼, 포스트 하면 후기 이라는 뜻이죠. 후기 식민지 시대라고 하면은 뭐 2차 세계대전 후에 많은 신생 독립국들이 독립한 현상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신생국의 독립이 있고 그 신생 독립국들이 정부를 구성하고 행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학자들이 뭐 미국이 원조 계획을 한 달 짜게 되면은 이렇게 그 나라 행정 어떤가 이렇게 비교 행정 연구를 많이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발전이 되었다. 하나의 비교 행정론이 발전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교 행정론이라는 것은 이질적인 문화권과 국가 배경을 지닌 다양한 여러 행정 체계의 모든 경험적 실질적 자료를 활용해서 행정 현상의 변수와 이동성을 발견하고 여러 행정 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행정 이론을 확립하기 위한 행정에 관한 연구 분석 활동을 말하는데, 이 리그스나 헤디 같은 사람인데 대표적인 학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규범적 접근 방법, 리그스 같은 경우는 경험적 접근 방법으로, 개별적 접근 방법에서 일반 법칙적 접근 방법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규범적 하면은 그 뭡니까, 질적 연구 얘기도 했지만은 뭐 텍스처럴 어널리시스라든지 법이나 어떤 문헌들을 많이 찾는 방법이죠. 경험적 접근 방법은 뭐 SPSS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현실 사회의 현실에 기반한 접근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뭐 양자가 보완적으로 돼야 되겠죠. 그리고 비행태론적 접근 방법에서 비생태론적 접근 방법에서 생태론적 접근 방법. 이 생태론과 행태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구분이 됩니다. 이 생태론은 그 조직이 처한 환경, 그리고 조직 구성원 개개인보다는 조직 그 자체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행태론은 조직 구성원 개인들을 중시하는 접근 방법이에요. 헤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헤디는 비교행정의 접근 방법을 수동된 전통적 접근 방법, 그리고 일반 체계적 접근 방법, 중범위 이론으로 분류했다. 네, 그래서 이 비교행정론은 이 중범위 이론에서도 할 수 있듯이 조직 자체를 비교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인간 행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구성 집단의 개개인의 뭐 심리학적 접근 방법이랄지 뭐 사회학적 접근 방법이 아니고 보통 구성된 조직 전체를 연구할 때는 그 중간 단계에 집중해서 연구하는 것이 이해하는 데 가장 좋습니다. 그 조직의 본질을 이해함에 있어서 저희 아웃라이어가 됩니다. 다른 거는. 그래서 중범위 이론이다라고 하면은 개별적인 어떤 개인이랄지 뭐 이런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조직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자, 리그스의 일반 체계 모형, 이건 매우 중요한 모형인데요. 시험에도 많이 나올 겁니다. 리그스는 행정의 비교 연구를 위한 모형으로 사회학과 인류학에서 사회 이원론과 구조 기능론을 빌려와 농업사회, 산업사회, 농업사회와 산업사회로 이걸 나눴어요. 이원론이죠, 소위. 에그리아, 인더스트리아, 이 하면은 어떤 캐나다 하면은 큰 대륙을 의미합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한 평화로운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그러죠.
유토피아. 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농업사회 하면 어그레리아. 네? 이렇게 되네. 산업사회는 인더스트리아. 네.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 사회학과 인류학에서 따왔어. 네, 환경적 요인을 경제적 기반, 사회구조, 이념적 요인, 의사소통, 정치 등 5가지로 나누고 조직이나 기관차 환경이 이렇게 을 대별해 보면 이렇게 한 5가지가 된다. 행정 행태와 관련 지으면서 분석이다. 그리고 나중에 농업사회와 산업사회 중간에 전이사회, 트랜지시아를 뒀어요. 트랜지시아. 그래서 중간에 전이사회가 있고 전문화된 산업사회가 있고 미분화된 농업사회가 있다. 그러니까 농업사회는 기능의 분화라는 관점에서 융합사회, 미분화사회라고 할 수 있고 과도사회는 프리즘적 사회, 산업사회는 분화사회. 그래서 관청도 산업사회는 사무소, 오피스라고 할 수 있는데 농업사회는 체인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방, 안방이 있죠. 우리 전통 농가에 가면은 손님이 오게 되면 사랑방에 두고요. 그 정부는 이제 안방 같이 돼 있대요. 과도사회에서 어떤 프리즘적 사회에서는 정부가 사랑방 비슷해. 자, 아직 완전한 산업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농가의 어떤 주택 비슷하고 집 비슷하고 거기 안방과 사랑방인데 사랑방의 정부는 사랑방 비슷하다. 안방은 뭐 시민사회인가요? 이제 시민이 주인이니까요. 그 이전 농업사회는 뭐 안방, 사랑방도 없어. 공무원이 시민이고 시민이 공무원. 관저 안방이라고 합니다. 리그스는 농업사회, 산업사회를 기능 분화 정도에 따라서 융합사회, 분화사회로 나누고 그 중간에 과대사회를 프리즘적 사회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 프리즘적 사회는 우리말로 하면 굴절사회죠. 그러니까 분화 직전에 있는 사회를 말한다. 사랑방 모형의 특징을 보면은 리그스가 제시하는 프리즘적 사회의 사랑방 모형, 살라 모델을 보겠습니다. 이질 혼합성, 헤테로지나이어티. 헤테로 하면은 이게 영어에서 호모 반대죠. 이질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프리즘적 사회의 특징은 전통적인 융합적인 특징과 현대적이고 불화된 특징이 고도로 혼합되어 행정의 기현적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뭐 단계의 사회다. 이질혼합성. 기능의 중복 현상이 있습니다. 분화된 기능과 미분화된 기능이 중첩된다. 양립하기 어려운 공식적 합리적 행정 행태와 비공식적 비합리적 행정 행태가 중복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영고 우선주의, 우리 네포티즘이라고 합니다. 행정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다분과주의, 폴리커뮤널리즘, 클렉트, 파벌, 도당. 그래서 이 사랑방 모형은 이제 전이사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현대적인 조직 결사가 되지만 아직도 그 시족적, 종파적, 지역적 유대에서 말미암은 어떤 대립 투쟁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 다분파주의, 폴리커뮤니즘이죠. 폴리라는 건 많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다규범주의, 예? 폴리노모티즘, 현대적 규범과 전통적 규범, 관습이 중첩되어 의견 일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범의 성격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형식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어떤 대리인, 공무원은 자신이 대리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신의 이해관계를 초월하고 종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해야 되는데 이 아직 전이사의 사랑방 모형의 전이사의 단계에서는 공식적 행동 규범과 실제적 행동 규범, 실제적 행동이 불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나 종파적 이익을 위해서 행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러 현상이 있습니다. 가격의 불확실성 현상도 있어요. 행정면에서 객관적인 시장 가격 메커니즘이 작용하지 않냐고 거래자 신분과 연구관계에 따라서 불평등하게 상품 가격이 결정되는 그러한 현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상품은 공공재, 정부가 판매하는 공공재를 의미하죠. 예산, 보수, 구매, 요금, 외환, 수입 배정, 어떤 공공시설에 들어갈 때 요금 받는 경우가 있죠. 뭐 박물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거래자의 신분과 연구관계에 따라서 불평등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시장 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죠. 보통 가격이라는 것은 이 공공재 영역에서는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양초점성 상했습니다. 바이포컬리즘. 이 양초점성이라는 말은 법제상으로는 관료의 권한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으나 실제로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중적 특징을 갖는다. 그러니까 관료를 봤을 때 법에 따라 행위해야 하는 자가 관료죠. 공무원. 정부는 법치행정,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의 근거에서 행위해야 됩니다. 법에 보면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 법을 잘 안 지킬 수도 있고요. 그 법에서 허용한 재량의 범위가 너무 클 수도 있고요. 이런 이중적 특징, 큰 영향력을 실제로 형성하는 이중적 특징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strong and vibrance. ambivalence 하면은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양립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이게 모순적 상용성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대중 후 사랑방기과의 접촉 관계를 특징지고 있는 것으로서 일면에서는 격분한 대중은 행정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데 비난하는가 하면 곧바로 그 자신의 특정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모순 없이 부정부패와 야합한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유리하면은 지지하고 부정부패도 서슴지 않는데 자신에게 하게 되면은 뭐 피켓 시위를 한달지 뭐 정부에 대해서 격분하고 항의한다 것이죠. 그다음에 권한 통제의 분리 현상이 나타납니다. 권력 구조는 고도로 집권되어 있는 반면에서 권한은 분산되어서 권한과 통제가 불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부패의 제도화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랑방 모형은 그 발전 행정론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서구학자들 발전된 행정 체계 그러한 행정 기능을 배경으로 행정학도 이제 발전돼 있죠. 그런 서구학자들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전위 사회는 지금 우리 아까 그 1970년대 우리 발전 디벨롭먼털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그것을 발전 국가 패러다임 또는 뭐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패러다임이라고 거의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디벨롭멘탈 스테이트 이런 개발 국가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위 사회. 이 전위가 급격하게
나타날 때 우리가 이제 개발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전 행정론적 관점에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통적 요소하고 새로운 서구 행정 문화 체계 이것이 혼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보는 이제 사랑방 모형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고요. 뭐 이런 특징을 갖는다. 여러 가지 특징을 갖는다. 부패의 제도화. 이 부패의 제도화도 그렇죠. 우리 1970년대, 80년대 뭐 속된 말이지만 그 당시 공무원 하게 되면은 뭐 상당히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 전이사의 사랑방 모형 정부화에서 뭐 상납, 위로금 전달, 뭐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완전한 거의 뭐 완전한 선진국가 OECD에도 가입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뭐 부정부패를 한다 그런 일은 좀 어렵죠. 예? 대장동 사건 같은 것이 어떻게 터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무원들은 뭐 그렇게 뇌물 많이 받지 않지 않았을까요? 그 지금 현재 큰 어떤 부정부패 연루된 수백억, 수천억 이익 분배를 한다. 이건 아직은 뭐 공무원은 아니죠. 뭐 그래서 검찰도 배임죄로 이렇게 의율해서 기소한 상황인데요. 어찌됐든 그 개발 국가 시절에는 이 공무원들이 이 어떤 부정부패를 하기가 쉽다. 서구학자들 이렇게 바라본 그 관점에서 뭐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틀리지 않아요. 자, 비교행정론에 대한 평가를 봅시다. 리그스 이론이 뭐 가우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생태론적 접근 방법을 이어받아 후진국의 행정 행태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파악하는 점에서는 그 공헌을 인정하지만 구조 기능적 분석에 입각한 균형론 이거 정태적 성격을 띠고 있다. 생태론적 접근 방법이 그 조직과 환경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걸 나눠서 그 조직이 적응하고 발전하고 어스트로피라고 하는 거죠. 뭐 소멸하고 그런 과정을 이렇게 밝힌 어떤 공헌이 있다면 리그스 이론은 이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보다 의미 있는 이론이 되는데 이게 정태적이기 때문에 사회 변동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고요. 리그스 이론은 결정론적 입장에서 행정을 환경의 피동적 존재로 파악하기 때문에 행정의 종속 변수성을 강조하게 된다. 결정론적 입장, 정태적 입장, 그 다음에 행정이라는 것은 결국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또 국가의 집행작용을 수행한다. 이런 종속 변수. 주체적으로 뭘 한다. 이제 이 주체적으로 뭘 한다. 여기에 이르게 되면 뭐 발전 행정론 적 어떤 관점이 되게 됩니다. 자, 보면은 이 발전 행정론적 입장에서는 뒤에 나오죠. 비교 행정론과 달리 이 행정이 적극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자, 발전 행정론을 봅시다. 발전 행정의 개념. Development Administration. 스테이트, 디벨롭멘탈 스테이트 하면 이제 개발 국가, 발전 국가라고 해야 되나? 보통 개발 국가로 불러요. 디벨롭멘탈 스테이트, 디벨롭먼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건 발전 행정으로 이렇게 번역하겠습니다. 이 1960년대에 나타난 이론으로 행정 체제가 국가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수립 집행하고 계획적인 사회 변동에 대한 대응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발전 행정은 이제 그 특징을 보면은
계획적으로 사회 변동을 유도하고 문화적, 인간적, 물적 환경을 재형성하려는 정부의 활동이 있게 되고 국민 형성, 네이션 빌딩, 경제사회 발전 등 국가 발전 목표를 달성하려는 행정이고요. 사회 변동에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 체제의 능력을 증진시켜 행정의 민주성, 능률성, 합법성, 사회적 형평, 효율성. 자, 우리 행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들입니다. 행정이 뭘 해야 되느냐?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정부는 민주성, 우리 efficiency, 능률적이어야 됩니다. 합법성, rule of law 얘기했습니다만은 시민의 의사가 반영된 어떤 헌법이나 법률 등 법에 위배돼서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적절한 복지 정책, 실업급여랄지 노인 급여, 요양급여 뭐 이런 복지 제도를 통해서 사회 탈락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회적 형평, 효율성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발전 행정은 행정인은 미래지향적, 창의적, 쇄신적 활동에 의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 발전이나 발전 행정은 행정체제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요. 보다 거시적으로 사회체제적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행정체제적 접근 방법은 행정체제 자체의 발전 능력을 다루는 접근법으로서 균형적 행정 발전 전략이 있고요. 또 불균형적 행정 발전 전략이 있습니다. 균형적 행정 발전 전략은 말 그대로 부분적이거나 단편적인 행정 계획은 효과적인 것이 되지 못하니까 강력한 추진력에 의해 행정 전반에 걸친 동시적, 그 전반적인 전면적인 발전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전면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균형적이라는 이때 균형적 행정 발전에서의 균형적이란 말은 동시적이고 전면적이라는 걸 말하고요. 불균형적 행정 발전 전략은 동시적 발전 전략에 대비되는 말로 비교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먼저 발전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러니까 행정 능력이 낮은 나라는 전반적이고 균형적 발전이 어려우니까 기획제도의 개선이나 공기업 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중점을 두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행정의 전체적인 발전을 도모해 보자는 것이죠. 자, 사회체제적 접근 방법은 국가한 체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 각각의 하위 체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떠한 하나의 하위 체제가 변동되면 상이한 사회 변동 단계에서는 서로 다른 행정 체제가 있게 된다. 아까 비교 행정론적 어떤 논리하고 좀 비슷한 그런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균형적 사회 발전 전략과 불균형적 사회 발전 전략이 사회 체제적 접근 방법도 있게 되는데 정치, 경제, 사회 체제 등 발전이 앞서거나 혹은 균형이 이루어진 가운데서 행정 체제가 발전될 수 있다고 보고 행정을 독립 변수보다 종속 변수로 다루는 국정을 취합니다. 좀 소극적으로 보는 것이죠. 사회의 체제, 정치, 경제, 사회 체제가 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불균형적 사회 전략은 사회 발전 전략은 행정을 독립 변수, 보다 주도적인 것으로 봅니다. 이 전략은 행정이 주도적 여건이 되어서 다른 분야의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정을 반전의 돌파구로 삼게 됩니다.
어, 자, 이 발전행정론에 있어서 행정은 국가 발전에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는데요. 에, 발전행정론 적 입장에서 이제 특히 후진국의 경우 급속한 국가 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때 발전 개발 국가에서 행정은 사회의 안정화 기능, 사회가 안정돼야죠. 무엇보다도 그래야 뭐 개발이나 발전도 있겠죠. 그리고 사회 변동 측면에서 그걸 촉진해야 됩니다. 우리 그 60년대, 70년대 경제개발 5개년계 군사정권 시절 그런 것들은 이 사회 변동을 促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과 참여의 촉진. 정부와 국민 간 소통이 원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시민들이 이 정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책 형성에 참여하고 그래야만이 행정 효율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국민적 통합 및 질서를 유지해야 되고요. 사회복지 기능이 확대돼야 되고 경제 작용 관련해서 이 행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가 발전을 위한 행정 발전이 있어야 되고요. 행정인들이 자질이 문제입니다. 행정인들의 자질이 문제고 이걸 향상시킬 필요가 있고 발전지향적 행정 이념을 확립해야 된다. 그리고 행정구조의 개선 및 체제 적응이 필요하다. 행정구조를 개선하고 행정체제가 사회 변동이랄지 시민사회 발전에 적응할 수 있어야 된다. 다음 행정학의 주요 이론으로 신행정론이 있습니다. 신행정론은 말 그대로 New Public Administration, 신행정이죠. 우리가 줄여서 MPA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New Public Administration은 어떤 이론인가 하면은 기능 위주 조직의 내부 충실, 조직의 내부 충실, 조직의 내부 충실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죠. 그것이 이제 종래의 행정 이론입니다. 과학적 관리법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죠. 호소온의 공장 실험을 통한 효율적 어떤 분업 체계, 뭐 인간적 효율적 분업 체계 이런 것들이 행정부에도 그대로 그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런 종래 행정 이론의 반기를 두고 미국의 젊은 학자들 특히 왈도, 이 왈도는 이제 우리 행정학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학자입니다. 그 민노브루크 회의를 주도하고 신행정론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그런 학자입니다. 드와이트 왈도. 1960년대 말에 시작한 이론이 행정 이론이고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주창된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신행정 운동은 베트남전으로 인한 충격, 1960년대 흑인 폭동 등 소수민족 문제의 확산, 경기 후퇴, 신구 세대 간의 갈등 등 격동기 미국 사회를 배경으로 전개된 것입니다. 사회적 형평, 인본주의적 경향, 반합리주의 등으로 특징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어떤 강조되었던 뭐 효율성 뭐 이런 것보다 이런 걸 넘어서 어떤 공정, 형평 이런 개념들, 그리고 이게 과연 인간에게 이로운 것이냐, 어떤 인본주의적 어떤 비판의식,
그러니까 그것은 또 어떤 면에서는 테일러식 과학적 관리법, 효율만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합리주의로부터 어떤 일탈된 뭐 어떻게 보면 반합리주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행정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소수 집단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왈도의 주도하에서 마리니 프레드릭슨 같은 학자들이 이 신행정론의 주요한 학자가 됩니다. 자, 신행정론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사회적 형평. 그래서 행정의 대내의 모든 면에서 공정하고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이 있고요. 그러니까 행정위는 부유층이나 강력한 집단 등 특수한 대상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계층을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사회적 형평을 실현해야 한다. 그래서 뭐 우리 때 공용 주차장에 가면 꼭 장애인 주차장이 있죠. 예? 예, 그 지하철 보면은 그 노예 경로석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였지. 뭐 여성 뭐 뭐니까 장애인 전용 화장실 뭐 이런 것들. 저도 이제 지하철 타게 되면은 가끔 이 경로석에 앉게 되는데 60이 됐는데 이거 앉아도 되는지 보통 한 70은 돼야 그 앉아요. 조금 어색한 면도 있어요. 어, 자, 그리고 이 이제 신행정론은 행태론 를 지향합니다. 이 행태론은 뭐 심리학이랄지 특히 이제 사회심리학 뭐 이런 관점에서 인간의 행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뭐 경제학 관련해서도 뭐 여러분 혹시 넛지라는 책 보셨나요? 그 보면은 경제학이 뭐 수식으로 막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경제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저술된 것으로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 사회학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라는 게 중요할 수 있어요. 다니엘 카네만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지금은 경제학자로 유명하다고 볼 수 있어요. 경제학과 관련해서 노벨상을 받고 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어떤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서 영향력이 있는 학자인데 결국 그 사람도 이제 뭐 노트 얘기했습니다만은 행태론적 관점에서 경제인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랄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경제인이죠. 뭐 소비자일 수도 있고 생산자일 수도 있는데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어떤 원리나 원리들을 공부해가지고 역시 노벨상을 탔습니다. 학위는 심리학 박사를 하기로 했는데 노벨상을 탄 아주 유일한 사람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뭐 조셉 스티글러츠랄지 폴 그루그만이랄지 어떤 경제학이라고 경제 노벨 경제학상을 타는데 이제 심리학자이자 경제학자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몇 년 주기별로 노벨상도 말이죠. 노벨 경제학상도 뭐 기본적인 원칙 경제 원칙을 중시하는 경제 원칙을 중시하는 학자들이 수상하기도 하고 뭐 제도론 산업 제도랄지 뭐 이런 제도론적 관점에서 많은 공헌을 한 그런 학자들이 수상하기도 하고 인간 행태를 중심으로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경제학 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행태로는 사회과학 그 전반에 걸쳐서 어떤 영향력을 갖는 그런 접근 방법이고 이론인데요. 이 행정학에도 역시 그대로 오게 됩니다. 이 신행정론 입장에서는 과거 이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추가하고 되는데 사람을 신축의 대상으로 삼는 데 대한 반대. 신행정론은 이 행태론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행태론은 과연 행정인이라는 사람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뭐 이것을 굉장히 중시하게 되는데 그것이 꼭 지금 행정 현상에 있어서
맞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꼭 사람 합리적인 사람으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 제약도 받고 뭐 그러잖아요. 법칙인정 얘기도 있지만 법에 위반될 수도 없고요. 예, 그래서 이 행태론을 행태론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게 현상 유지적인 어떤 보수주의에 빠질 수가 있고요. 제도나 이런 모순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뭐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한다는 것이 또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행정의 목적지향성과의 상치 등을 비판하고 사회 병폐에 대한 구제책을 제시하려는 규범주의, 에, 뭐 형평이랄지 이런 정의랄지 이런 건 이제 규범주의적 어떤 개념들이죠. 그래서 행정이론은 현실 문제 해결에 정점을 두는 그러한 사회적 적절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 그렇게 강조해야 됩니다. 이 적절성이라는 것은 이론이 실제의 사회 문제 해결에 얼마나 적합한가 여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 이걸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리고 사회 문제 해결에 얼마나 적합한지 이런 걸 중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행정론과 행정이론은 순수 이론적이기보다는 응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연구하는 것 이것이 보다 과학적이고 순수 이론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것이 현실 사회에 얼마나 적절한지는 응용적이고 서술적인 것이 신행정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지향적, 행정부 구성원이 어떻게 행동한다, 뭐 이런 것보다도 결국 그 행정부가 행정 서비스의 대상인, 그러니까 시민 민주주의 어떤 주인들인 그 수익자들 위해서 얼마나 기여했냐, 수익자 지향적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학적이고 사람을 심리학적으로 연구한다. 과학적이고 중립적일 수 있습니다. 행정학에서는 그게 꼭 맞지 않다. 목적 지향적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적극적 행정인의 중요성. 적극적 행정인은 소속 기관의 정책이 그릇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도전하고 대결해야 하며 사업 계획의 집행에서도 사회적 형평의 구현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 그래서 행동주의적이고 실전주의자여야 한다. 실전주의라는 건 뭐예요? 비교적 과학성이 덜하죠. 지금 현실에서 내가 현실의 나의 처지가 어떻고 이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 개인의 어떤 의지적 측면이 강한 것입니다. 과학보다는 행태론에 대비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행태론의 behavioral science, 행태론에 대비되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행동주의적 실존. 그리고 이제 고객 지향성과 참여의 확대. 말씀드린 대로 수익자를 지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행정조직은 수익자나 고객을 감독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수익자 이익을 적극 직접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그래서 조직은 관리상의 필요보다 수익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행정학계의 어떤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행태론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행정이 뭐냐? 그래서 신행정론 등장 배경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계층제적 입장, 그리고 새로운 조직론. 신행정론은 뭐 행태론만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그 기존의 어떤 뷰로크라시, 관료제, 계층제 이에 대해서도 많이 비판합니다. 엄격한 계층제, 권위와 대규모 관료제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조직 이론을 비판하고 문권화 참여 확대를 지향하는 조직 개편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원적 권위, 프로젝트 팀, 상황적 적응성, 조직 간의 이동성, 수익자의 참여 등을 특징으로 하는 연합 모형, 원어로는 이제 코올리션 모델이라고 하는데 연합 모형이 재창되게 됩니다. 그리고 프레드 에릭스라는 사람은 신행정론 입장에서 행정조직의 기본 과정을 배분적 과정, 통합적 과정, 행정기관과 그 수익자 상호 간의 접촉 관계를 의미하는 경계 교환적 과정, 개인과 집단의 행태적 특성의 변동과 관련되는 사회의 정서적, 사회 정서적 과정 등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행정론은 행정학은 행정학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행정 실무자들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돼서 시민 주권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그 논리가 발전하게 돼요. 이 신행정론자들은 현상학적 접근을 중시합니다. 현상학, phenomenological approach. 현상학이라는 것은 학문 연구에서 객관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적 행위와 해석에서 인간의 의식과 주관적 관련을 강조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현상학. 그래서 그 기존의 관료제랄지 도식적인 어떤 계층제, 비교행정론적 그한 유산들, 뭐 이거를 탈피해서 현상학을 중시하게 되고요. 또 행태론과 얼핏 유사한 것 같지만 이 현상학은 인간의 의식과 주관적 측면, 아까 실존주의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걸 강조한다. 대표적으로 에드먼드 후셀 같은 학자들, 또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뭐 이런 관점에서 이 현상학적 접근 방법을 많이 발사하는데요. 행정학도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를 어떤 기계와 같이 완전히 합리적인 과학적인 사람으로만 볼 수 없다. 여러 가지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인간의 어떤 주관적 측면이 있고 의식의 세계로서 뭐 프로이드가 잠재의식 얘기 인간 행위의 뭐 90% 이상이라고 했나요? 뭐 사람은 어떻게 합리적인 것 같지만 결국 그 근저에 깔려 있는 어떤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이제 그런 것들이 뭐 현상학적 학문적 유산인데요. 이 신행정학은 이 현상학적 접근 방식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비교행정론, 문헌 중심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랄지, 사람을 어떻게 사람을 완전히 함정이라고 보고 뭐 수식화 한달지 뭐 해가지고 하는 행태론적 분석이랄지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새로운 행정 학을 그 이제 제시한 거죠. 자, 신행정론은 역시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 장점이 있다면 단점이 있었죠. 신행정론이 주장하는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게 뭐냐? 뭐하고 적극적 행정에는 스스로의 권한, 지위 축소와 약화를 초래할 경우에도 사회적 형평성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 행정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 신행정론은 뭐 의식, 의지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적극적 행정인 과연 이 적극적 행정인이 이 자신에게 배치되는 경우에도 그러면 그렇게 행동할 것이냐?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익자 집단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특수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공익이나 행정기관의 목표와 대립하게 되면 그 해결이 어렵다. 자, 그래서 이제 신행정론에서는 그 고객형 그런 행정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시민 참여랄지 이런 개념들이 강조되는데 이게 어떤 행정기관과 갈등을 갖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
또 행정의 세계에서 비계층제적 조직의 모색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가? 이 관료제의 유산이라는 게 굉장히 뿌리 깊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시민 참여를 통한 분권화된 어떤 조직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효율적일지 또 그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결국 시민 참여를 해서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자문을 받는다거나 무슨 어떤 행정 결정 과정에 있어서 어떤 많은 절차들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결정권자 어떤 책임자주의 법상 책임자주의에 있는 결정권자의 사인 하나로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신행정론에 이어서 신공공관리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아까는 New Public Administration이었죠. 이번에는 New Public Management입니다. 신경영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MPM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부르는데요. 지금 이제 교수님들이 신경영론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공공관리론이라고 번역했어요. 뭐 파브릭이란 말이 붙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신경영론 하면 경영학 이론 같기도 하네요. 자, 근데 이 뉴 퍼블릭 매니지먼트는 말 그대로 경영학적 이론을 지금 행정 이론에 도입한 겁니다. 이것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하여 전통적인 관료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1980년대 이후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 여러 나라에서 개발된 정부 운영 및 체계에 관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NPM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시장을 중시해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건 뭡니까? 프라이빗 섹터죠. 사적 영역입니다. 그 반대되는 게 퍼블릭 섹터인데 정부나 뭐 이런 영역이 있죠. 공공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라이빗 섹터가 주된 국가사회에 있어서 어떤 주된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는 작은 정부. 물론 이때 작은 정부는 그 자본주의 초기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미니멀 스테이트 최소 국가 국방이나 치안 이라는 국가 고유의 역할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최소 국가 유사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그 후에 어떤 적국 국가 행정 국가의 경향을 적국가 행정 국가의 경험을 쭉 이어오면서 발전된 새로운 의미의 작은 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에 필요한 어떤 정부 기능, 적극적 정부 기능 이런 것들은 유지해야 되겠죠. 뭐 비버리즈 보고서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시행공공관리로는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1980년대 대처와 레이건 정부 시절 어떤 신자유주의와 통하는 그러한 행정 이론인데 어떤 최소한의 사회보장 제도랄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유지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80년대 이후 어떤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행정 이론이죠. 이 당시는 이제 정치 경제적 어떤 사조가 신자유주의 뭐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습니다만 1990년대 어떤 세계의 정치 지형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온 80년대 말 90년대 초 유럽 동국가들의 자유화의 물결, 민족 국가들의 각성, 그리고 러시아, 소련의 해체, 이런 어떤 범지구적인 어떤 그런 패러다임이 있는데요. 이 당시의 행정 이론입니다.
종래의 경직적, 계층적, 관료제적 관리 형태를 신축적, 시장지형적 관리 형태로 바꾸자. 그러니까 사기업에서 이걸 배우자. 이겁니다. 사기업 원리를 배우자. 신공공관리론은 말씀드린 대로 신보수주의, 네오 콘서버티브, 그리고 네오 콘서 보수주의는 이때 이제 리버럴리즘, 네오 리버럴리즘 하고 이렇게 통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보수는 봉건제 왕조를 지키자 이런 보수가 아니고 초창기 그 시민혁명이 있고 나서 바로 어떤 상공자본가 계급의 어떤 모토가 리버럴 자유주의였습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자본을 축적하고 번영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의 보수주의예요. 왕정으로 복귀하자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가 이게 통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보수주의 국정관리 패러다임 시대였고 이때 복지국가 개념, 큰 정부 이게 이제 도마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이 해고됐죠. 우리 80년대, 90년대 IMF 사태인가요? 프리바타이제이션, 국가가 이제 금융 외환 위기도 갖게 되고 이때 어떤 근원을 따지게 되면은 복지국가 개념이 축소하면서 공무원들이 많이 해고되고요. 이건 수요 부족이 되어서 시장도 위축되고 뭐 연달아 사기업 직원들도 직장을 잃게 되죠. IMF 사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었는데 프리바타이제이션 하면은 이게 공무원들 하는 기능을 사기업들이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군인들도 돈 주고 이렇게 용병 용병제 시스템으로 이렇게 바꾸고 교도소도 민간 기업이 이렇게 운영하고 뭐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건 뭐예요? 정부가 이제 아유 이거 책임 못 지겠다. 시장이라는 건 경쟁입니다. 경쟁이죠. 정부는 어떤 공공재를 생산하고 어떤 비배타적인 어떤 상품을 만들죠. 거기엔 경쟁이 없어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독과점이죠. 그런 것들이 비효율의 원인이 된다.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런 신공공관리론, 신보수주의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민영화, 프리바타이제이션, 규제 완화, 디레귤레이션. 우리 하이에크 선생님이 쓴 책이 법, 입법, 자유 뭐 이런 책인데요. 법과 자유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법이 없으면은 자유로울 것 같은데 뭐 그렇지도 않아요. 자본가 계급, 생산자 계급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법이 있어야 됩니다. 도둑놈 잡아야 돼. 형법 있어야죠. 국가보안법 있어야 됩니다. 멸공 언젠가 그 멸공 해가지고 유명해진 재벌 어떤 우리 아주 그 뭐 서민들하고 친하잖아요. 정용진인가요? 언제 그 대한민국 망할지 모른다. 그래서 자기는 멸공을 주장한다. 국가보안법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뭐냐? 그 시민 주권사회에서 어떤 시민의 자유라는 건 이게 복잡합니다. 법이 무조건 없다?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무법천지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법은 다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이제 예측 가능성이 있고 법적으로 안정성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법이 이게 너무 많아지면은 이게 또 이제 부르주아 계급들이 또 싫어해. 기업하는데 너무 어렵다 이 말이에요. 법이 많아지면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또 법이
불필요한 법은 없어야 돼. 그게 이제 규제 완화입니다. deregulation. 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 신보수주의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균일 조세, 신공공 관리를 신패러다임이 등장합니다. 자, 신보수주의 행정개혁,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행정 이론이기도 하지만 행정 개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좀 더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지 부분을 축소하고 민영화 정책에서 보듯이 작은 정부를 추구했다. 그러니까 작은 정부, 복지 부분 축소고요.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권위를 복원하려는 강한 정부. 그러니까 작은 정부, 강한 정부. 지금 우리나라 국힘당은 잘 하고 있나요? 보수주의 정당이 추구하는 패러다임인데, 그러니까 강력한 군대, 그리고 강력한 경찰, 그 복지 정책은 이제 축소되는 것이고 시장이 잘 되고 경제가 잘 돼야 어떤 파이가 커지고 그 부산물로 복지도 장이 된다. 뭐 이런 마인드죠. 이런 접근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국제화, 세계화 현상이 있게 됩니다. 글로벌리제이션, 뭐 지구화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화는 경제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입니다. 이 시장이라는 것은 뭐 우리나라도 대외 무역 의존도가 지금 뭐 굉장히 높죠. 미국 같은 나라는 뭐 10% 20%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트럼프나 뭐 미국 대통령들이 뻥뻥 큰 소리 치는 것이 뭐 임바고 뭐 어떤 수출 규제, 금수 조치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자립 경제가 잘 돼. 근데 우리나라는 그 무역 의존도가 높아서 좀 열악한 그런 면에서 열악한 나라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제 제재 정책들이 발표되는데요. 외환 결제 시스템에서 뭐 러시아를 축출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실물 경제밖에 남는 게 없죠. 전쟁 상태가 돼가지고 이건 대외의 경제 의존도가 높게 되면은 러시아가 쉽게 항복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것인데 글쎄요. 하여튼 러시아 침공으로 해서 지금 세계 정치 경제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이제 국제화, 세계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이 이제 중심이 됩니다. 시장에는 국경이 없죠. 그러니까 세계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화, 세계화는 뭐 비슷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이제 시장 중심으로 보다 그 뭐랄까요, 세계적 차원의 어떤 자유로운 경제랄지 뭐 이런 관점에서는 세계화란 말을 많이 쓰고요. 이제 국제화란 말은 국가를 전제로 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세계화는 국가라는 국경이 거의 없는 그런 어떤 인식 상태입니다. 이제 국제화는 국경이 있고 뭐 국제법의 발전이랄지 여러 분과 국제기구에 대한 어떤 존중, 그리고 국제기구는 또 국가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어떤 비슷한 개념이지만 좀 뉘앙스가 다른 또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공공관리 이론에서는 이제 행정개혁을 하게 되는데 영국의 재무관리 개선 사업, 그리고 넥스트 사업, 그리고 캐나다의 퍼블릭 서비스, 프랑스의 프로젝트 서비스, 미국의 코고 커미션,
뭐 이런 것들이 행정개혁의 주체가 되는 또 그 행정개혁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서방 선진국 국가들 그룹에서 이런 어떤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이 있게 됐죠. 신공공관리론은 이 당시 어떤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물결에 따라서 그것이 행정 영역에 적용되는 것인데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씩 말들이 다릅니다. 또 학자들도 이제 디스플린, 그 자신들이 전공한 과목이 있으니까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조금 용어들이 달라요. 보면은 폴릭 같은 사람은 매니제리얼리즘, 관리자주의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고, 후드는 신공공관리, 뉴 퍼블릭 매니지먼트, 그리고 에이언스와 로젠블럼은 시장의 바탕을 둔 공공관리. 그리고 바즐리는 탈관료제 패러다임, 포스트 뷰로크래틱 패러다임이란 말을 썼어요. 오스본과 게블러는 기업가형 정부, 엔터프리뉴얼 거버먼트 이렇게 부른 바 있고, 이 신공공관리론에 있어서 후드의 기여가 큰데요. 이 후드는 신공공관리 주요 내용을 성과 평가, 능률 향상, 관료제 조직, 분권화, 뭐 경쟁을 조장하는 준시장과 위탁계약 이용, 비용 절감, 관례에서의 자율성 부여, 물질적 유인, 한정된 기간의 계약 뭐 이런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오스본과 게블러 같은 사람은 기업가적 정신이 어떻게 공공부문을 변화시키는가 이런 명제를 제시했습니다. 정부 혁신의 길 이라는 책을 저술한 사람입니다. Reinventing Government. 이 신공공관리로는 1980년대 이후 1990년대까지 이 각국 정부의 어떤 행정계획의 중요한 패러다임이 되었는데요. 그에 대한 평가도 좀 다양합니다. 어쨌든 이 1990년대 초기 이 관료제와 관료 중심의 정부로 하여금 환상에서 깨어나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기여했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또 비판도 많습니다. 시장과 민간 부문, 이게 뭐 효율성은 있을지 몰라도 경쟁력 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지배되고 이게 그야말로 정글이죠. 이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그런 면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민간 부분을 지나치게 이상화했고 기존의 관료제를 지나치게 평가하고 그래서 민주행정이나 책임행정 관점에서는 조금 약점이 있는 그런 이론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그 정부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무시되었다 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정부와 기업을 동일시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비판입니다. 자, 다음으로 뉴 거버넌스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버넌스는 원어로 government, government 하면 정부죠. 좀 강한 뉘앙스인데요. governance 하면 뭐 지배 뭐 이런 의미죠. 좀 약한 뉘앙스입니다. 이 뉴 가버넌스론이 행정학자나 사회과학자들이 많이 이 어떤 자신들의 어떤 학문적 키워드로 이렇게 이용하게 되는 그런데 이 뉴 가버넌스론은 이제 역시 그 19세기에
19세기 이후 뭐 쭉 지금까지 20세기 초 계속 그 주된 사회과학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행정학에서도 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행정학 분야에서는 거버넌스를 새로운 국가 통치 방식, 행위 및 방식을 의미하는 국정 관리로 이해하고 있다. 이제 정치학 분야에서도 이 뉴 거버넌스란 말을 쓰게 되는데 정치는 이제 통치라는 것이 키워드니까요. 다원적 주체들 간의 협력적 통치 방식, 이걸 뉴 거버넌스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학은 국정 관리, 관리란 말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게 핵심 키워드고, 정치학은 이제 통치란 말을 많이 그 어떤 그런 개념 하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조금 정의가 다릅니다. 예, 이거 그리고 우리 그 106페이지 교재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사진을 캡처하는 거 빠뜨린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를 잠시 보시면요. 이 신공공관리로는 전통적인 계층제에 의존하는 가버넌스에 대응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관료제, 행정학의 뿌리 깊은 어떤 전통의 관료제입니다. 계층제. 뉴자가 붙으면은 거기에 대응한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이후부터 점차 계층제 위에 시장과 네트워크를 적절히 조합한 방식을 활용해서 공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학풍이 일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뉴 거버넌스론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대도 비슷하고요. 발전 배경에서 보듯이 그 이론이 주창된 시기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 신공공관리론이 이 뉴 거버넌스하고 이렇게 같은 이론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그 이론적 수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유사점이 있어요. 그 시대 배경,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시대 배경 하에서 정부 개혁 전략으로 거의 동일한 시점에 개발되었고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과 제시되는 정부 개혁 전략이 유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전달, 정부의 서비스 전달 보다는 정책 결정이라는 방향 잡기를 위한 도구와 기법 개발을 중시해서 투입보다는 산출에 대한 통제. 그러니까 정부와 대시민 간의 직접적인 어떤 접촉점에서 그것이 중요하다. 이 신공공관 이런 거 뉴 거버넌스는 그래요. 그 이전의 행정학은 뭐 계층제, 뷰로크라시, 행정부서 내의 어떤 의사 정책 결정 과정이랄지 과학적 관리법, 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행태론, 그리고 또 정부 조직이라는 것이 거시적 환경 하에서 어떻게 생존하는가 생태론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구도하에서 행정이 전개되는데 이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는 투입보다는 산출, 대시민과의 관계를 이제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는 신행정론 유사한데 신행정론은 그것이 이제 인본주의적이고 비합리적일 수 있는데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는 그것이 어떤 기업으로부터 배운
그런 원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런 면에서 신행정론과는 또 비슷하지만 또 구분되고요. 또 신공공관리와 뉴 가버넌스는 역시 그 비슷하지만 쭉 보니까 뭐 투입과 산출을 관련해서 산출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달지 비슷한 면이 많이 있는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면 신공공관리는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는 데 비해서 뉴 가버넌스는 과정, 관리하는 과정, 통치하는 과정 이것을 중시하는 것이 뉴 가버넌스고 신공공관리는 그래서 효율적인 정부로서 기능했느냐? 음? 음? 어, 정말 정부를 하나의 기업이라고 했을 때 그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어떤 경영을 했느냐? 결과에 초점을 둡니다. 뉴 가버넌스는 그 과정에 초점을 그러니까 민주주의적인 어떤 절차랄지 이런 것들도 그래서 뉴 가버넌스에서는 중시된다. 신공공관리가 조직 내 관계를 다루고 있는 데 비해서 뉴 가버넌스는 조직 간 관계를 다룬다. 과학적 관리법이나 행태로는 조직 내 관계죠. 뉴 가버넌스 죄송합니다. 신공공관리. 신공공관리는 그 조직의 어떤 효율성이나 효과성, 그리고 뭐 민영화 뭐 이런 데서 볼 수 있듯이 조직 내부의 문제를 다룹니다. 뉴 가버넌스는 정부와 다른 조직, 그리고 뭐 시민사회 뭐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연결된 큰 어떤 관계를 다룬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신공공관리가 시장과 경쟁 및 소비자들의 개별적 선택에 의해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데 비해서 뉴 거버넌스에서는 신뢰, 협조, 상호 의존 등이 작동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과정, 뭐 절차, 조직 간 관계 이런 것들이 뉴 거버넌스의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그리고 신공공관리는 경쟁에 중점을 둡니다. 뉴 거버넌스는 협력에 중점을 둔다. 뭐 이런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첫 주는 행정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행정학의 주요 이론 관련해서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러면 뭐 첫 학기 첫 번째 주 과목이 좀 처음이라 좀 난삽할 수도 있었고 제가 또 처음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다 보니까 좀 실수가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다시 촬영하기도 좀 어렵고요. 일단 업로드 해 놓겠습니다. 네, 공부하시고 좀 틀린 부분은 여러분들이 교재나 뭐 다른 어떤 소스를 통해서 뭐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 들으시라고 수고했습니다. 네, 2주차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